제가 이제 그 창조론 오픈 포럼에 참여하게 되면서 여러 몇 가지 논문을 발표하고 또 온라인 포럼을 전환하면서 이제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발표했던 것에 대한 또 다른 측면,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들을 이제 전달하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현대 생물 진화론, 이 생물 진화론이 이제 어, 갖고 있는 세계관이 이제 유전자 중심적 세계관인데 신다윈주의가 갖고 음, 있는 세계관을 표현하면 유전자 중심적 세계관, 유전자 중심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유전자 중심주의가 어떠한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한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늘 이렇게 비판했는데 그 중심에는 구성 유전학이라는 새로운 유전학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걸 이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마찬가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중심적 세계관을 어떻게 현대 진화 생물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유전자 중심 세계관이 왜 문제가 있고 그것이 과학의 현재 발견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사실 진화론 내부에서도 이런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음, 창조의 새로운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어, 말씀드리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오늘은 가축화라는 내용, 오늘 사실 이제 제목을 늑대는 어떻게 개가 되었는가 이렇게 정했지만 사실은 늑대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어, 사실은 여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늑대가 개가 된 과정은 어, 인간이 이제 재현을 할 수 없고 이제 가설만 있습니다. 가설만 있고 근데 이제 여우가 이제 순한 여우가 되는 과정을 실험적으로 재현한 실험이 있었고 그 실험이 논문으로도 많이 발표가 되었고 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 야생동물의 가축화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강력한 진화의 증거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중심 내용은 이제 길들임, 테임리스라는 길들임 가축화도 이렇게 가축화를 도메스티케이션을 가축화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길들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야생 동물 또 동물뿐 아니라 식물들 포함해서 이 그 가축화는 인류의 역사 선사시대부터 사실 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가축화라는 것은 이제 그 식물과 동물을 인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응시키는 과정, 인간과 관계를 맺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축화된 종은 이제 모든 다양한 용도로 우리 인간에게 이용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가축화된 식물과 동물들은 인간이 이제 사육하게 되고 주체가 인간이 벌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야생동물과 다르게. 그래서 어, 사실 지금 뭐 이건 뭐 진화론에서 말하는 역사이긴 하지만 어,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떤 그 개나 여러 가지 야생 동물들이 언제부터 인간과 함께 지내게 되었는가에 대한 시대적인 수만 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되어 왔을 것이고 수천 년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어 왔을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와 함께 이 가축화, 동물들과의 관계를 맺는 그리고 동물들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어 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화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어, 사실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이제 표에 보이듯이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되었는데 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왜 이런 동물만 가축화 되었을까? 그리고 왜 이런 동물 어떤 특성 때문에 가축화가 되었고 변화되었을까? 가축화라는 건 결국은 이제 진화론적이 말하는 어떤 소진화에서 대진화로 가는 어떤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동물들은 이렇게 가축화가 돼서 성질이 변하게 되는데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얼룩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 오래된 사진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얼룩말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축화를 시도했다는 기록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제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얼룩말을 이제 그 이런 일반 말처럼 이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예, 이렇게 순화되었다는 그런 기록들 그런 예시들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동물들은 이렇게 가축화 된 반면에 어떤 동물들은 왜 가축화 되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들을 사실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이게 육종학뿐만 아니라 진화학에서도 왜 이렇게 성질이 바뀌고 사람하고 친하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 반면에 어떤 동물들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1900년대 초반에 영국의 어떤 귀족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얼룩말을 들여와가지고 마차로 만들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지 못했죠. 워낙 이게 성격이 이제 좀 사람하고
사람이 길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얼룩말의 마차는 이제 현재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가축화를 창조론 온라인 포럼에서 말씀드리게 됐냐면, 이 다윈에서부터 이 가축화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종의 기원을 보시게 되면 이제 종의 기원의 제1장이 이제 사육과 재배하에서, 그러니까 가축화를 통해서 발생하는 변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윈의 그 큰 아이디어를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감을 주었던 것이 이 동물과 식물의 인간과 가까이 있는 동물과 식물들이 형질이 변하는 현상, 그것이 변이가 결국은 어, 다윈에게서 가장 큰 아이디어, 모티프를 거대 진화론에 대한 이제 모티프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윈도 실제로 이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이제 국내는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1868년에 종이교원이 출판되고 난 한 10년 뒤였죠. 이 The Variation of Animal and Plant Under Domestication이라는 책을 서술하게 됐습니다. 이 책에서 다윈의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론을 설명해 한 이 모델 시스템으로 인간이 통제하에 있는 동물과 식물의 변해 미카즘을 탐구하는 가축화를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종이교원 일장에서도 이제 그 다양한 생물들의 변해, 특히 비둘기의 모양의 형태가 다양한 이것들 막 얘기하면서 이게 그, 이 자연 선택 통한 진화론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윈의 주장은 결국 이 가축화된 동물들의 다양성,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개의 변이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다양한 개의 변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많은 야생생물, 동물의 가축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다이버시티가 이걸 이제 종의 기원의 진화의 필수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다. 이렇게 다윈은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축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진화가 모여서 대진화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진화론자들은 이제 그 동물의 가축화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인간이 이제 어, 위인원의 조상으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인간을 길들여진 가축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동물들은 이제 인간에 의해서 가축화가 되었지만 인간은 셀프 도메스티케이션을 한 생명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진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 가축화를 또 연구하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진화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가축화를 이제 한번 이 진화론에서 어떻게 설명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론적 관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목은 늑대는 어떻게 개가 되었을까? 근데 사실은 이제 여우가 어떻게 순한 여우가 되었을까를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요약하면서 어, 늑대가 개가 된 사건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통해서 가설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그죠? 없지만 지금 그 사나운 여우가 순한 반려동물과 같은 개와 같은 강아지와 같은 여우로 길들여지는 사건이 실험실 수준에서 이루어졌던 그 기록들이 어, 어, 현재 많은 논문과 책으로 한 권의 책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어, 2017년에 시카고 유니 대학 출판부에서 출판됐고, 그 출판될 당시에 이제 미국 AAAS라는 과학진흥협회의 올해의 과학 도서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굉장히 미국에서 이제 큰 반향을 일으키자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음에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저자를 보게 되면 리앨런 듀카킹과 루드밀라 트루시라는 분인데, 이 리앨런 듀카킹은 과학 저술가로서 진화 행동 생물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대학 교재, 진화학 교재의 저자로도 유명하고요. 아주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동물 행동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드밀라 트루시, 사실은 이제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나운 여우를 온순한 여우로 길들인 실험을 실제로 담당했던 분입니다. 지금 90세가 넘으신 분인데, 다시 좀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이 책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여우가 만들어지는가를 통해서 어떻게 개가 만들어진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면 점프 스타티드 이볼루션,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하게 되면 아마 자동차 점프 스타트 하듯이 아마 급작스럽게 도약하는 진화,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진화를 우리가 이 여우의 길들임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늑대가 개가 되었던 사실을 어떻게 약간의 그 모의할 수 있는 은여우 실험은 은여우 실험은 이제 은여우라는 그 존재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 은여우는 시베리아에 있는 붉은 여우의 변종 색깔의 코트 컬러의 변종인데요. 사실 이 여우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살았다는 이제 시베리아 그러니까 붉은 여우는 우리나라에도 존재했는데 1950년대 60년대 지잡기 운동을 하면서 이제 지약 때문에 이 여우가 멸종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백산에서 이 붉은 여우를 이제 번식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아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우의 변종이 이제 은여우입니다. 왜 은여우가 이제 그렇게 각광을 받게 됐냐면 사실은 사람의 목적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모피, 그러니까 이게 검은색에서 은빛 도는 이 모피, 이 모피가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가지고 어, 19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 후반부터요. 1800년대 후반부터 지금은 캐나다의 프랑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서 이 시베리아의 은요를 들여와가지고 엄청나게 번식시켜가지고 굉장히 큰 사업을 성공을 거두자 러시아도 이제 이걸 러시아가 시베리아 본고장인데 우리도 여기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대량으로 이제 러시아의 소련 이전에 러시아의 정부에서 은요를 키워가지고 모피를 판매하는 대량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이때 많은 생물학자들이 이제 은요의 품종을 개량하는 더 좋은 틀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이런 농장을 많이 만들었죠. 육종학자들이 러시아 육종학자들에게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기획했던 학자는 드미트리 벨라예프라는 분인데요. 이 1977년생인데 이분은 8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구소련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태어났던 때가 1차 대전 후 2차 대전 젊은 시절 2차 대전 참전 2차 대전 참전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2차 대전 부근에 이제 계속 직업이 뭐였냐면 밍크 여우와 밍크의 털을 좋은 털을 얻기 위해 가지고 육종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소련으로 바뀌면서 레닌이 죽고 1922년이죠. 22년에 스탈린이 등극하게 되면서 소련에 이제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방에 유전학 연구를 금지시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잘 아는 우리가 과학사에서 잘 많이 나오는 이제 유센코가 이제 러시아의 과학을 주름잡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진화학 유전 연구를 금지시키게 되면서 이분도 이제 직장을 잃고 숙청될 뻔했습니다. 숙청될 뻔했는데 이분은 이제 이 모피 연구를 하니까 돈이 되기 때문에 숙청되지 않고 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920년대, 30년, 40년대를 거치면서 연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고 싶은 연구는 뭐냐면 어떻게 그러면 요를 지금 그 키우고 있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제 굉장히 사나운 요우들 중에서 아주 일부가 사람에게 약간 이제 친화력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걸 발견하고 이제 그러면 이게 뭔가 굉장히 재밌다는 걸 느꼈습니다. 뒤에 다시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밍크랑 어, 여우를 더 좋은 털을 얻기 위해서 이 일을 하면서 몰래 몰래 한 연구가 이제 은여우 길들이기 실험입니다. 이분이 활동했던 시기는 이제 어, 스탈린과 프루시초프 시절에 이제 활동했던 부위는 노보시비르스크라는 여기 시베리아의 도시인데요. 우리나라 치면 아마 대전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과학단지를 조성했고 스탈린과 후르시초프 시절에 이 과학단지를 조성하면서 이쪽에서 이제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모피 생산을 위해서 여우 품종 개량을 연구하는 그런 일을 여기서 했고요. 모스크바부터 거의 한 3,500km 떨어져 있는 굉장히 추운 지역입니다. 겨울에. 이쪽에서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원래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리센코 영향 때문에 제대로 된 연구는 기초적인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몰래 이제 모피 생산을 어, 밖으로 내세우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분이 리센코에 반대하는 많은 많은 그런 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고, 사실 이 책을 보게 되면 이제 은용 필드릭을 보게 되면 사실 1920년대부터 50년, 60년대까지 러시아의 과학이 어떻게 이제 전체주의에서 파괴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아주 루드밀라 트로트의 시각에서 아주 섬세한 시각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의 과학사를 연구하는 데서 20세기 과학사를 연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루드밀라 트로트 이분도 이제 1933년생인데 이분은 이제 어린 시절 2차 대전
1940년대 초반 이제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 전쟁 중에 이제 독소 전쟁 중에서 수많은 그 거리의 그 개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다 나갔다면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개는 인간이 길들였기 때문에 인간이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그 자기도 먹을 것이 없지만 개들의 먹이를 주는 것을 보고 이 동물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커져가지고 결국 1950년대 초에 이제 모스크바 주립대학의 동물행동진화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평소에 존경했던 이 벨라예프가 모집하는 연구조원에 합류하게 되죠.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원료우 길들이기 사업에 예, 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누리마 트로트는 벨라예프로부터 사실은 그 모든 내막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벨라예프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속에서도 그런 기초 연구를 막는 러시아의 과학 분위기 속에서 이 연구를 수십 년 동안 진행을 했던 실제적인 보건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벨라예프가 어떻게 실험을 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벨라예프가 했던 그 생각과 질문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거 제가 좀 읽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벨라예프는 이제 동물 가축과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문제는 동물 진화 연구에서 매우 매력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는 그 인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는 이제 그 인간의 접촉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잠재적으로 공격적인 늑대 같은 동물이 어떻게 그 수만 년에 걸쳐서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개로 진화했을까 하는 문제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밍크의 아까 말씀드린 밍크 여우의 품종 개량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어, 가축화라는 진화 과정, 가축화 결국 진화 과정으로 봤는데 진화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이게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시험해 보겠다. 이런 꼭 시험해 보겠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그 의지를 갖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이제 다른 진화론들과 마찬가지로 여우는 유전적으로 늑대와 가까운 지척이기 때문에 늑대에서 개로 진화할 때 관련된 유전자가 은유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진화계통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이제 그 개와 늑대는 굉장히 진화관 통도 가깝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여우도 상당히 이제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우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길들이면 개의 진화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어, 그 만일 여우를 개와 유사한 동물로 변화시키고 있다면 어, 지금 가축화가 이루어진 과정에 대한 오랜 수수께끼를 해결할 뿐 아니라 인간의 진화, 결국 인간도 진화론에서는 길들여진 자기 스스로 길들여진 셀프 데모스케이션을 한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 진화에 대한 놀라운 통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길들여진 유인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벨라이프의 관찰과 가설 이제 실험 디자인을 잠깐 보게 되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피 농장의 여우들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1% 미만의 여우들이 공격적인 여우들이 겁을 먹고 그 일부지만 사람에게 이제 겁을 먹지 않고 사람에게 얌전히 다가오는 얌전해지는 그런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근데 한 번도 이 여우들은 차분해도록 길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특성은 어떤 행동 변이의 일부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행동 변이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벨라이프는 이러한 극소수의 여우의 특성이 가축화된 동물들의 조상의 특성일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온순함이죠, 온순함. 그래서 야생동물의 온순함을 인간이 선택해서 점차 순해질 것이다.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축화에 관련된 모든 변화와 온순한 행동을 향한 선택 압력이 의해서 가축화가 촉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팀에서 이제 농장에서 그 모피 생산을 위해서 매년 태어나는 수백 마리의 여우 중에서 인간이 먹이를 주는데도 막 이렇게 손을 물지 않는 그냥 가까이 다가서 오려고 하고 관심을 보이는 이런 여우들이 아주 극소수가 1% 미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우들을 선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우를 선별해서 가축화 실험을 위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여우들은 99% 이상의 여우들은 인간이 다가서려고 할 때 공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여울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이제 그 팔뚝까지 오는 이제 두꺼운 장갑을 끼고 먹이를 주지 않으면 쉽게 물리게 될 정도로 사나운 것이 시베리아 언여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우가 지금 이뭐 온라인에서 인터넷 같은데 보시면 이런 여우들 분양한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강아지처럼 물고 오는 이런
이 여우로 모양과 색깔도 좀 변했죠. 변하고 이런 순한 여우로 반려동물화한 여우로 변화됐어. 이건 지금은 한 50 몇 세대 정도 됐겠죠. 놀랍게도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변한 변화들이 그러니까 실험실 환경에서 농장이죠. 농장에서 6년 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요약해 보면 이 책 내용을 제가 요약해 보면요. 어, 1960년에 이 실험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50년대부터 시작되는데 50년대는 좀 순한 여우들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베리아 중부 노보시비르스크 말고 에스토니아 탈린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있는 국영 농장에서 이 벨라이프 지도력으로 약간씩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준비했다가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키워가지고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했죠. 그래서 이게 계속될 수 있던 이유는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세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하여튼 그 다양한 농장에서 준비하면서 선별된 아까 부모 인간을 공격하지 않고 순해지는 참 침착해지는 이런 부모들만을 1% 이후만 선발해가지고 1세대 그리고 다른 농장에서 또 1세대를 선발해서 다시 교배하고 또 다른 농장에서 또 교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세대를 가게 되는데 1, 2, 3세대에서는 어떠한 특별하게 개와 비슷한 이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4세대쯤에 지났을 때 1963년에 엠버라는 특화 특기 요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사람을 향해 꼬리를 흔드는 것이 관찰되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대를 품고 다음 세대를 봤죠. 64년에. 그래서 엠버가 순한 암컷 여우를 짝짓기를 했는데 꼬리를 흔드는 여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그런데 눈에 띄게 얌전해진다는 것은 이제 뭐 이렇게 행동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 6세대가 되니까 개와 유사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을 팔로 터뜨려하고 사람이 막 떠나면 관심을 갖고 낑낑거리고 칭얼대고 인간의 저쪽을 갈망하는 모습이 갑자기 6세대 만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5, 6년 만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7세대 되니까 다시 이제 5세대에 나타났던, 4세대에 나타난 꼬리 흔드는 개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세대는 6세대가 더 낑낑거리고 배를 어루만져 달라고 이제 바닥에 구르는 동작을 보이는 1.8%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8세대, 8세가 되니까 약 1.8%에서 10%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일부는 개처럼 꼬리가 말리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10세대가 되면서 귀가 이게 늘어지는 새끼가 등장하고 얼룩무늬 털을 가지는 새끼도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60년대에서 69년까지 10세대에서 그래서 한 6년 만에 개와 유사한 행동을 보이는 엄청난 표현형의 변화들이 일어났고, 70년대부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실험을 하게 되는데, 70년대부터 이제 반대로 하게 됩니다. 사나운 요우들을 선별해서 이 실험에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 사나운 요우 선별해서 상위 1%의 사나운 요우끼리 교배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사나운 요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반대 현상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이걸 이제 임신한 온순한 암컷의 태아, 엠브리오 트랜스플레죠. 엠브리오 트랜스플레 했는데 암컷의 태아를 가지고 사나운 암컷의 태아에 이식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온순할 것인가 사나울 것인가를 봤는데 대리모의 성격을 나타내지 않고 사나운 대리모를 따라가지 않고 원래 온순한 어미 자기 친모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전적인 경향이 있지 않는가 행동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벨라이프 연구팀이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성격과 행동, 신체적 특징의 변화가 호르몬의 분비와 관련된 유전적 변이의 결과일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의 분비 패턴이 달라지면 성격과 행동 등 많은 측면이 동시에 변하게 되는데 여우는 늑대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아마 가축화 과정에서도 이런 비슷한 특징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순한 여우하고 사나운 여우를 대상으로 다양한 호르몬 수치, 특히 이제 코티졸 같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여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 때는 이제 안 나타나다가 조금만 자라게 되면 확 높아지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에 다양한 이제 특히 이제 적들이 있는 천적이 있는 환경에 되면 이게 점점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 수치를 조사했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는 온순한 여우의 수치가 사나운 여우의 절반이라고 떨어졌다. 그리고 세로토닌은 훨씬 높았다. 이런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좀 뒤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1974년 3년 4년도부터는 이제 온순화된 여우가 사람과 같은 개와 같은 반려동물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는 실험을 가정집에 입주시켜 가지고 하는 실험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3년 4월에 이제 새끼를 태어나게 되고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이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73이 르드미라 트롯이
가장 이제 그 놀랐던 가장 인상적인 사건으로서 73년, 73년이죠. 73년 어느 날 이 푸신카라는 그때 그 13세, 12세대인가 13세대의 여우를 데리고 어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집 밖에 이제 낯선 사람이 돌아다니까 이제 경비원들이죠. 그 당시에 이제 구소련에서 이제 이 여우를 훔쳐가가 그 여우를 훔쳐가려는 도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냥 목표를 팔려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순찰하는 직원을 향해서 낯선 사람이니까 막그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짖어주는 또 개와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결과들이 이제 굉장히 짧은 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이 반대 실험을 했다고 했는데, 하나온 요, 개에서도 이런 예가 있죠. 이제 그 가축화에서 야생화된 것이 호주의 딩고라는 개인데, 호주의 딩고라는 들개는 이제 아마도 이제 동남아 쪽에서 인간이 이제 데려왔다가 호주의 아웃백에 고립돼서 다시 야생화됐을 것이다. 생각되는 개인데, 이 타즈메니아 호랑이가 이제 호주에서 멸종한 다음에 최상위 포식자로 지금 호주에서도 이 외래종이긴 하지만 사실 외래종이지 않아요. 호주에서 보면. 근데도 불구하고 타즈메니아 호랑이가 멸종되고 난 다음에 최상위 포식자로 이 딩고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딩고 같은 거 보면 사실은 이제 일반 개와 교배도 가능하고 강아지 보면 이제 사실 시골 오일장에 나오는 똥강아지 같은 그런 귀여운 모습인데 하여튼 하여튼 근데 딩고는 사실 이제 그 호주 사람들이 이제 아웃백에서 이제 그 야영할 때 애기들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 종에 조심해야 된다. 그만큼 공격성이 강하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런 환경에서 다시 야생화가 되는 유연성을 나타내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태어난 순화된 여우들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까 이 뾰족한 것들을 꼭 귀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강아지인지 여우인지 구분이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반점도 생기고 얼굴에 반점도 생기고 무늬도 얼룩덜룩해지고요. 이런 현상들이 십수년 만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가축화를 수만 년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이 개와 길들인 요구의 유사한 특성들이 이렇게 꼬리가 말린다든가, 이런 이 개에서 보면 이제 이 주둥이가, 이게 주둥이가 이제 둥글둥글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요구에 나타나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 털 색깔이 이제 다양해지면서 그 이마와 이마 사이에 흰선이 지나가는 이 대칭적인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엽게 보이거든요. 이 귀엽게 보이는 구조들도 이제 요구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이제 이 생물 육종학에서는 더메스티케이션 신드롬이라는 현상이라고 해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모든 가축화된 동물에서. 그래서 인간에 대한 공격적 반응이 감소하게 되고요. 행동적으로. 그냥 꼬리를 막 흔드는 현상들. 그리고 인간이 만져주기를 갈망하는. 그리고 인간을 따르고 핥는 현상들. 이런 행동적 변화가 이제 가축화되면서 순화되면서 이제 길들이면서 나타난다. 형태적으로도 펄럭이는 귀, 그 다음에 털색의 변이, 흰점과 이마의 별무늬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말린 꼬리, 아까 말씀드린 말린 꼬리, 짧고 말린 꼬리들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여우나 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들은 이제 이렇게 여우가 인간과 같이 지내게 되면서 뭔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낮아지고 안정화되는 것이죠. 안정화되면서 생활이 안정화되니까 보통 여우는 이제 1월에 짝짓기를 해가지고 4월에 새끼가 태어나면 그 새끼가 가장 좋은 시기에 자라야 되니까 그래서 4월에 태어난 새끼가 반년 만에 이제 10월에 자라게 되고 다시 겨울을 지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번식하게 되는 1년 주기에 따라서 이 정이 되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길들이 요구가 순해지니까 임신 시기가 1월경에서 더 앞당겨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1년에 짝짓기 여러 번도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것을 보고 암컷이 이 놀라운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어떤 인간과 같이 있을 때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던 것이 적응을 해서 몸의 생태도 변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현상을 또 관찰했는데요. 그 야생의 동물들은 이제 대개 성장이 멈추면 그러니까 한 몇 개월 자주 자라게 되면요. 이 놀이하는 빈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사물에 대한 움직이는 사물에 대한 그래서 야생 여우들도 이렇게 공을 던져주면 새끼들은 잘 갖고 논다고 합니다. 막 여러 새끼들이 뛰어다니면서 공을 가지고 노는데 길들인 여우는 이제 성장을 끝나고 나면 이 놀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의 이 적들 포식자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면서 아마도 이런 현상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저도 이제 이런 현상들을 좀 관찰했는데 집고양이하고 길고양이를 비교해 보면 이게 확실히 나타나는데요. 집고양이들은 이제 좀 커도 집에서 이제 이 장난감에서 반응을 잘 보입니다. 그런데 길고양이는 이제 성장이 끝나고 나면요.
제가 길고양이들한테 이제 새끼들한테 이제 솔방울 이렇게 던져주면 굉장히 잘 갖고 노는 걸 많이 봅니다. 보는데 길고양이들이 수컷, 특히 수컷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영역 싸움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수컷은 영역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제가 막 아무리 이제 막 움직이는 장난감을 갖다 주고 예, 솔방울 던져줘도 관심을 안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영역 싸움하다 지쳐가지고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똑같이 이제 이게 길들인 여우들은 어른 여우가 되었을 때도 이 놀이를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니까 이런 나타난 그런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 그리고 이제 낑낑거림, 손핥기, 얌전한 태도 등을 청년 요기까지 계속 이어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야생 요구에 볼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인간에게 함께 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죠. 이런 행동의 변화 그리고 몸의 생리의 변화들이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이제 변화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야생 요구,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무서워서 도망치는 야생 요구가 불과 두세 대 만에, 6년에서 10몇 년 만에 반려동물로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0년대까지 실험을 계속하게 되고 80년대까지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실험을 하게 되지만 80년대 이제 고르바초프가 집권하게 되면서 소련이 개방화 되면서 이제 국가 국유농장에 대한 모든 지원이 사라지게 되고 이그 노보시비르스크에 있는 그 세포학 유전학 연구소의 유농장도 이제 기성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서방에 알려진 계기는 결국 80년대 후반 그런 재정적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루드밀라 트루시 이제 이 새로운 여우를 이제 그 서방에 소개하기 시작하고 반려동물로 입양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던 수많은 러시아 이민자 학자들이 도움을 줬고요. 특히 이제 아메리칸 사이언티스트나 이제 그런 잡지들에서 소개가 되면서 이런 여우들이 이제 북미의 가정에 유럽의 가정에 입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유튜버들도 이런 여우를 키워가지고 올리는 브이로그를 올리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마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는 이제 그 현상을 이제 소개했고, 제가 여기 말씀드린 주제가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은여우 길들이기 실험을 했던 이 벨라예프와 다윈의 관점이 좀 달랐다는 것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랐는데요. 아, 그 당시 이제 벨라예프가 굉장히 볼수적인 다윈주의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뭐 다른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아주 신선한 충격을 좀 받았는데, 그 당시 벨라예프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 1917년생이니까요. 191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1920세기 중반은 신다윈주의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중심적 세계관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중심적 세계관 유전자 중심적 진화론이 완전히 득세하던 시대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다윈의 입장을 먼저 보게 되면 다윈은 이제 진화적 변화가 되게 작은 단계들부터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돌연변이를 통해서 아주 조금씩 발현하게 되고 그래서 길들인 동물에 나타나는 이 극적인 변이와 관련된 종류의 변화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 무수히 쌓여가지고 나타난 것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벨라이프는 그런 그 시대의 이 점진적이고 이제 오랜 시간에 걸친 진화가 유전자의 변화를 통해서 조금씩 일어난다는 그 진화론이 득세하는 그 시대에 밍크 품종 개량을 연구하면서 단기간에 모피 색깔이 눈에 띄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아주 주목했습니다. 현상을 주목했죠, 이분은. 현상을 주목하게 되면서 야생 밍크의 모피는 모두 짙은 갈색인데 이상하게 육종을 하니까 육종에서 이제 좀 자기들이 모피가 품종을 개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모피의 색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돌연변이에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돌연변이가 가끔가다 나타나기에는 너무 빠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이 굉장히 자주 수차례 반복해서 일어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진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 그것을 갖다 그래서 은여우 실험을 통해서 자기 세대에 재현해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드밀라 트루시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윈과 벨라이프는 진화적 변화의 본질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과 방향성이 완전히 달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벨라이프는 이 여우 가축화가 단기간에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어, 온순함을 위한 선택이 인간의 선택이죠. 온순함을 위한 인간의 선택. 그리고 늑대도 마찬가지로 온순함을 위해서 선택되었을 것이다. 여우가 선택했던 인간이 선택했던 늑대가 이제 사람을 선택했다는 썰이 있고요. 어, 인간이
온순한 늑대를 선택했다는 여러 가지 썰이 있긴 한데 결국은 이제 온순함이 주제가 됩니다. 온순함에 위한 선택이 유전자들이 작동하는 방식에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전자의 정보가 변화해서 행진이 변화할 것이라는 유전자 중심적 세계관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다르긴데 그래서 유전자들이 작동하는 방식의 변화를 촉발했을 것이다. 아주 이제 새로운 게 왜냐하면 그때가 분자생물학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고 이 생물학사가 관계된 적인데 1900년대 중반, 1950년대, 6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DNA 구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유전자들이 작동하는 방식의 변화를 촉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전자 정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전자의 활성과 비활성 이런 쪽이 아마 그런 메커니즘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밍크 실험을 통해서 이 육종 실험을 통해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우들이 인간의 주변에서 길들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유전, 어, 유전자 정보의 변화, 유전자 정보의 변화 아까 말씀드린 신다윈주의, 유전자 중심주의인데 유전자의 활동 패턴이 바뀌어서 유전자가 신체의 기능을 조절하는 방식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이분은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이 실험을 했던 시대에는 돌연변이 없이 유전자의 활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개념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저는 그래서 단일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변화들에 적용하는 자연 선택은 작은 변화율로는 진화와의 과정과 속도와 독자성을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이걸 이미 알고 이미 현장에서 이걸 자각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벨라에프의 견해를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당시 결국은 매우 급진적인 어, 생각이었죠. 만약에 벨라에프가 러시아에 있지 않고 구소련에 있지 않고 서구 과학자에 있었더라면 아마 이에 대한 엄청난 반대에 직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러시아의 구소련의 과학자들이 논문도 발표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서구 전원에다가 발표하지 못했던 시대이죠. 어떻게 보면 못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벨라에프가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을 입증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동물들에 나타난 변화의 일부가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유전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활성화되거나 불활성화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예측해서 당시 과학계보다 훨씬 앞서갔다고 지금 봤을 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상을 보니까 이것은 기존 진화하는 신다윈주의 유전자 중심 세계관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그 자기의 관찰을 통해서 굉장히 급진적인 사고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이제 현재에 와서는 증명이 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들이는 지금 최근에 있는 누군가의 아티클을 제가 갖고 와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들이 요 특성을 나타내게 하는 유전적 변화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길들이는 요를 갖고 와서 유전적 분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축화된 동물과 가축되지 않은 야생 개체를 비교해가지고 유전적 변화가 뭔가에 대해서 연구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축 육종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래서 가축과는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압력에 반응하여 종이 유전적으로나 표현형적으로 변형되는 진화적 변화의 한 형태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진화적 변화는 선택에 따른 종에서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유전적 변이 또는 돌연변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다윈주의죠. 그러나 실제로 작동하고 유지되는 변형된 형질을 획득하는 데는 100만 년 정도의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다윈주의적 관점에서는. 그런데 이는 가축화가 일어나는 빠른 속도가 유전체의 산발적인 돌연변이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추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현상은 바로 구성유전학이고 실제로 이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논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구성유전학은 사실 20년 동안 이제 표현형의 차이가 유전자 발현의 변화, 그래서 유전자 정보의 변화가 아니라 돌연변이가 아니라 발현의 변화와 상관이 있음을 입증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신호가 유전자 발현을 조정할 수 있고 이렇게 획득된 구성유전학적 표지가 윤대할 수 있다. 이 사실이 또 잘 알죠. 후세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라마르크스 유전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구성유전학적 표지는 본질적으로 역동적이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지만 없어질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계속 후대에 계속 전달됩니다. 그래서 가축화에 있어서 사육되는 동물이 대를 지어 같은 환경에 노출되면 인간과 같이 살게 되면은 유전적으로 변경된 유전자 발현 패턴은 함께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성유전학의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축화된 동물과 야생 동물을 유전적으로 변했을 때 그 차이는 미미하지만 구성유전학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것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제 가축화된 동물을 야생동물과 비교하기 위해 DNA 연기체를 분석해왔지만 유전의 차이가 미미하다. 제가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유전자 프로파일이 해당 종류 사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닭도 이제 우리가 인간이 가축화시킨 야생의 새를 가축화시킨 거죠. 닭의 경우도 뇌 영역에서 DNA 메틸레이션 이게 구성유전학 표지거든요. 구성유전학 표지가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 개에서도 시상하고 아까 이제 그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것들 그런 호르몬과 관계된 시상하부 유전자의 mRNA 발현 패턴이 가축화와 굉장히 관련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이제 많이 연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르몬의 변화가 결국은 호르몬을 암호하는 유전자 정보의 변화가 아니라 호르몬의 양을 조절하는 유전자 발현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후성유전학적인 기작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후성유전학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후성적 변이가 어떻게 가축에 영향을 미칠까? 아직 명확하게 연관성이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논문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성유전학이 이러한 진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일치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신다위적인 관점으로서는 이렇게 빨리 변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전문적인 내용은 좀 생략했고요. 그래서 이 벨라에프의 사후에 지금 이제 러시아의 노보시크르 연구소에 이제 이 벨라에프의 이제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여우가 이제 여우가 사람과 가까워지는 이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유 길들이기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벨라에프는 가축 과정에서 발생한 형질의 변화가 유전자 발현 패턴의 변화, 유전자 정보의 변화가 아니고 유전자 발현 패턴의 변화, 즉 후성유전학입니다. 후성유전학, 즉 유전자가 커지고 꺼지는 시점과 얼마나 많은 단백질이 생성된가의 문제라는 것을 가설을 세웠고, 한 세대 후에, 그런 급진적인 가설이었지만 한 세대 후 거의 50년 뒤에 이제 후성유전학 연구는 거의 가설이 옳았음을 어느 정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축구라는 것은 인위 선택이죠. 다윈도 굉장히 중요시했던 인위 선택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적 사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급속한 진화의 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생동물의 가축화에서 일어나는 형태와 행동 변화, 이런 표현형의 변화, 소진화죠. 소진화는 유전 정보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신다윈주의 관점이죠. 아니라 기존의 유전 정보의 발현 양상, 유전자의 발현 양상이 변화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가축화 현상은 기존의 신다윈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진화가 아니죠. 환경에 대한 일치현 정형상이죠. 그러니까 이걸 기존 관점에서는 진화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가축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자 수준의 변화는 새로운 유전자 정보의 생성보다는 기존 유전 정보의 발현 변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확장된,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확장된 진화 조갑 이론의 관점과 오히려 가까웁니다. 그래서 지금 가축화에 대한 그 실험 결과들을 기존의 신다윈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확장된 진화 조갑 이론의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우 가축화 실험의 선구자인 이 벨라에프는 가축화가 기존의 다인주의적 진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반세기 뒤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후성유전학적 기작과 사실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가축화는 인간의 공존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해 생명체가 적응하기 위하여 본래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유전적 유연성, 플라스시스티라고 하는 그 생물학에서 플라스시스티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건 이제 가소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좀 더 쉬운 말로 유연성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유연성이라고 했는데, 유연성의 발로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유연성은 이 DNA 유전 정보와 견줄만 할 수 있는 후속 유전학적 정보. 그래서 제가 그 작년 8월에 그 지적설계학회에서 제가 발표를 하나 했었는데, 그때 제목이 구성유전학과 지적설계였는데, 이 구성유전학이 왜 지적설계와 관계되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구성유전학도 결국은 정보거든요. 정보. 왜냐하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정보인데 지워졌다가 다시 왔다 갔다 가역적인 정보예요. 가역적인 정보. 유전 정보는 비가역적인 정보지만 구성유전학적인 정보는 환경에 의해서 가역적으로 바뀔 수 있는 정보거든요. 이 정보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 DNA 구조가 엄청나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 구조적인 정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구성유전학적인 구조적인 정보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가, 만약에 유전 정보가 지적 설계의 논리죠. 유전 정보가 자연적인 논리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Specified Complex Information은 CSI는 자연적으로 생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변증하는 것이 지적 설계라고 할 수 있는데, 생명에서요. 그러면 그 유전 정보 자체가 자연적으로 생성할 수 없다면 생명체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이 가축화도 유연성이 일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유연성을 부여하는 구성 유전학적 정보도 결국은 이것도 구조적인 아주 정교화된 정보거든요. 지금 밝히고 있는 것들이. 이 구성 유전학적인 정보들도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생각한 것은, 생명체가 유전 정보를 점진적으로
신다인주의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진화한다면, 그럼 지금 이제 이 가축화 실험에서 보게 되듯이 어떤 미래에 닥칠 환경이잖아요. 사실은 미래 닥칠 환경에서 인간과 가까워지는 것, 미래 닥칠 이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후천학적 정보, 자, 이런 정보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게 됐죠. 그래서 벨라이프는 이미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정보가 온오프 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축화에 대한 급격한 변화들이. 그래서 이런 후손 유전학적 정보도 그러면 점진적으로 미리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까에 대해서 어, 신다위주의적 관점에서, 점진적인 관점에서는 그럼 이런 정보들까지 미리 준비할 수 있는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면서 그것이 가능할 까가, 그것을 방법론적 자연주의적 방법으로, 현대 방법으로 수동적 유전학적 정보가 어떻게 미리 저장될 수 있는가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 자연은 그것도 가능하다고 믿으면 이제 방법론 자연주의를 떠나서 이제 그 실학적, 형이삭적인 자연주의를 믿는 이제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어, 새로운 설계와 창조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